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하림님이 홈런이 4방이나 시원하게 터졌어요. 기분 좋게 불금을 맞이해요 모두들 이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어제 WBC 체코와의 1차전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11대4로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지휘부도 야구는 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봤어요. 아, 네, 보셨습니까? 대표팀 막내 정우주 선수가 3런 맞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당금질 내고 더 커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쵸. 대표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2939님, 제가 좋아하던 선배와 이름이 같은 김종배님. 저 오늘 39살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래요. 뭐 저한테까지 이렇게 축하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죠? 옛 선배가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니까요. 주변에 그냥 만방으로 얘기해서 챙길 거 다 챙기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면 깨똑 거기에 생일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제가 이게 왜 생겨가지고 진짜. 그죠? 네. 비공개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인사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지어보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법에 있는 제도는 잘 활용해서 제재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도 기름 넣기 너무 무섭다 이런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3707님은 천안에서 청주 가는 길인데요. 주유소 기름이 2,100원이 넘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자, 양쪽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석유협회 관계자가 서울신문 기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 사장이 재량권을 갖는다. 그리고 대리점, 항공사 등의 대량 확보 움직임에 더해서 소비자 수요 급증, 늦게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주유소 사장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정유사 책임이 아니고 주유소 사장 책임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 주장은 다른데요.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리터당 200원 이상 오른 곳이 많아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조사가 전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석유업계 쪽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정유회사가 직영을 하는 주유소는 한 5%밖에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직영점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하면 그러면 정유사에서 지금 가격을 주도로 한 건지 아니지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주유소 찾아가 가지고 그러면 이 그 기름 입고할 때 얼마로 받았는지 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정유업계는 석유공사에 가격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마음 잡고 하면 팔 것 없죠. 하루 안에 다 조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다. 그냥 정부가 빨리 나서 갖고 조사를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촌철님입니다. 백승환님께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 가격은 사후 정산되는 구조라 휘발유 경유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정확히 모르고 판매를 한다. 돈 벌려고 매점 매석한다는 한간의 이야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요거를 좀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매입 금액을 모르고 판매하는 구조에 정상화가 시급하다. 잠깐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가격이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고되는 석유 가격을 사후정선에서 모른다라고 하는데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은 뭐의 기준에서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글에 따르면 한 달을 그렇게 미리 사 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이거 좀 추가 확인 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일거에 해소를 하려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죠. 빨리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검사님이 옳은 원유는 바다에 있지 않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제 이런 말도 했죠. 아무리 돈이 막유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꼼꼼하게 좀 따져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교민 철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용기와 전세기가 곧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른 국가들도 군용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조현 장관의 말에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군용기도 가고 전세기도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 외교부와 경찰청 합동 신속 대응팀이 두바이 그리고 오만에 급파달 예정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복수죠. 그럼 대충 그림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어제 날짜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이걸 왜 전해드리느냐? 외교부 발령 여행 경보가 3단계, 그러니까 출국 권고 이상이어야만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 경보가 어떻게 되느냐? 예멘 국경 인근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가 여행경보 3단계 이상이 아니라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습이 있을 걸 모르고 미리 계약을 했던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비자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행업계와 논의해서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 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외교부의 여행 경보가 2.5단계로 이렇게 딱 설정해서 내린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열거해 드렸던 이 나라들에도 지금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2.5단계 주의보를 내렸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두바이하고 오반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비행기 급하는 부분 오고 이게 지금 여행주의보든가 단계 수위여고가 맞느냐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챙겨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어제 경쟁하듯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란 대사관이 먼저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하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즉각 비슷한 시간대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를 냈는데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한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전쟁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작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반면에 이란 대사관은 전쟁 범죄 또는 침략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달랐는데 이란 대사관은 한국은 경제와 비즈니스를 잘하는 나라이며 이란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이 분쟁을 멈추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작전이 한국과 북한의 핵 문제로부터 배운 교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것이 제어가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핵 개발까지 이어졌던 부분들. 이게 이란에서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외교전이 펼쳐진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뭐냐면 등거리 외교입니다.
현실을 고려하면 이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우리의 천궁2가 요격률 96%를 보였다라는 국회의원의 발표도 있었고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를까지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난집에서 가래떡 구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거시기하긴 한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정부는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교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러면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처법이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그 물자가 중동으로 지금 전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오산 기지에 국내 다른 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발사대와 미사일 등을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C-17 대형 수송기 등이 인근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무기의 다수가 지금 중동 지역으로 급파될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기전으로 간다면 결국은 미사일이든 뭐든지 간에 바닥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탄약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조만간 닥칠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등거리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떻게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강제적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이야기는 마침 오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분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는 12일과 13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엽니다. 이에 참사 유족들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맞은편에서 한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윤 어게인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확성기 볼륨을 키우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김현지를 특감하라. 제1부속실장 김현지 실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가 하면 제주공항 참사도 특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행태는 유족들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는데 기자회견을 끝낸 유족들이 여성에게 항의를 하니까 유족들인지 몰랐다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제주 참사는 또 끌어와가지고 그럼 그것도 특검하세요라고 그렇게 비아냥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청년 남성들이 놀러가다 죽은 사람들은 아니냐라고 수군대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여자가 유튜브였다 이런 촌철님들의 제보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행태를 두고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같은 듯 다른 사례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안면몰수에 해당이 되는 사례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였는데요. 그러자 박희영 구청장이 2023년 2월에 탈당을 했고 징계는 유야무야 됐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한 겁니다. 왜 했겠습니까? 출마하려고 복당 신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복당 결정을 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박희영 구청장이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려고 한다. 뭘 믿고 출마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데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법원에서 박희영 부청장에 대해서. 이걸 믿고 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했을 수도 있겠죠. 서울 지역에서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나가면 해볼 만하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가 자신 빼고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당선된다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되는 거고요. 낙선한다면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출마 공천을 받게 된다면 가뜩이나 뒤숭숭한 국민의힘에 두통거리를 하나 더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 빼고는 좋아할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 점에서 국민의힘의 보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류될 사안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오히려 단칼에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복당을 허할지 말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 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당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바로 서울시당 위원장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자, 구청장 공천은 시당에서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박희영 구청장의 복당을 허용을 한다고 한다면 공천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울시당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2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전까지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직 님이 복당 신청한 박희영 구청장에게 이렇게 촌철 올려주셨습니다. 꿈도 야무지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에게 막말과 비아냥을 했던 20대 여성에게는 담쟁이 넝쿨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 욱하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단체장 불출마 요구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또 박희영 구청장에게는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코스닥 상장사 이모 회장입니다.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부회장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김건희 특검 측의 준비 부족으로 기일이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저희가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 결심 공판 때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증거 목록 쭉 얘기하고 했던 거. 이게 결심 공판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걸 준비를 안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가 아니 이 사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이다. 아니 뭡니까 이게? 라고 질타를 했고요. 특검 측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 되는 것이냐. 지난번에 피고인들 증거조사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라고 질책을 했고요. 피고인인 이씨 측 변호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재판부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 많은 분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좀 두고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파견 나온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됐고 몇몇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무죄 판단을 내린 그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한 것도 그 흔적도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결심 공판의 필수 사항인 증거 목록조차 제대로 준비를 안 해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나사가 풀려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재판부의 질타 가운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다고 해도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내부 정돈도 내부 개통도 제대로 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만약에 결심 공판이었다면 설령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증거 목록은 필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조차 준비를 안 했다면 설마 이 자리가 결심 공판인지도 모르고 나왔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이 의심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종환 님이 신경 안 쓴 게 아니고 개념이 없거나 고의는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다.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고 HB2YI 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비방용이라 더마카가 절대 읽지 못할 텐데 멍멍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